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프농자리고요. 오늘 1월 15일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여러분과 나눌 고사성어는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한 인물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중, 그 다음에는 손무, 그리고 노자에 이어 오늘은 공자입니다. 자, 이 오늘 공자와 나누는 이 온고지신은 아주 유명한 표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자의 말에서 나왔지만 이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고지신, 오늘 이 표현이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한번 소개하죠. 온고지신,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라는 뜻으로 전통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다 라는 말입니다. 공자라는 인물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자는요, 참 많은 제자를 거느렸던 인물입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해서는 워낙 공자가 중요한 인물이고 먼 옛날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최초의 직업 교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자로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말인 거죠. 그런 면에서 공자는 최초의 학교를 세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움을 뜻하는 많은 표현들이 공자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학습.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은 일반적인 말로 사용하진 않죠. 학습보다는 공부라는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배운다 라는 표현으로 학습은 예를 들면 오늘날 중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학습, 学习라고 하면 돼요. 이 말도 공자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학이시습, 배우고 늘 익히라고 가르쳤죠. 이 학이시습을 줄임말이 바로 학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자는 그렇게 배움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공자가 옛 전통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자는 온고지신,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전통을 탐구하면, 옛날 지혜를 탐구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깨우침을, 새로운 이야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훨씬 더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죠.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 공자의 말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여전히 발굴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를 나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은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새로운 지혜를 품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혜는 낡은 책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요. 훌륭한 스승, 공자의 말이 담긴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바로 논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로 온고지신 역시 논어에서 실려 있고 오늘날까지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온고지신 한번 써보죠. 온고지신. 이때 온자는 익히다, 따뜻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고, 옛 것을 익혀서 지신, 새로운 것을 안다.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다양한 언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I가 가져올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클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이죠. 2024년까지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2025년 오면서부터는 사용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을 많이 바꿔놨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도 많이 던져주었어요. 분명히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배우는 어떤 특정한 지식들은 혹은 지금 있는 어떤 특정한 직업들은 앞으로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렵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제 제가 나름 주어져 있는 조건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과연 두려워할 일인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변화들 그리고 어떤 기술의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그런 기술이 어떻게 등장하건 사라지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건 저는 그렇게 크게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익혀서 그런지 옛날 것은 옛날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의 지혜가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다 쓴 친구가 벌써 있네요. 온고지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온자는 따뜻한 뜻이죠. 그래서 온수할 때 이 온자를 쓰기도 합니다. 따뜻하다라고 할 때 이 온자가 들어간 표현 가운데는 온기라는 표현도 있죠. 고자는 옛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할 때 이 고자를 썼어요. 지자는 앞에 많이 썼던 표현이죠. 알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아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최신이라고 하죠. 자, 다 쓴 친구들은 그러면 조금 다른 친구들 쓰는 동안 이 신자가 들어간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새롭다는 뜻의 신자가 들어간 표현 뭐가 있을까요? 한번 떠오르는 단어를 채팅창에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신문, 신문물. 네,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신문물. 새롭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정보, 사상, 기술 이런 거 신문물이라고 하죠. 신발, 신발은 우리가 신에 신는 신발 말고 새롭다라고 할 때요. 예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인물을 신인이라고 합니다. 그쵸?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를 신학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은 여러분 좀 낯서나요? 신품, 신상.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세대. 맞아요. 이런 표현은 진짜 요즘에 안 쓰는데, 신세대라는 표현은. 신세대는 한때 좀 많이 썼었죠. 신조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 신조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써요. 뭔가 기술이나 사회를 바꾼다고 할 때 혁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은 막 좋아하는 상품이나 아니면 특정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그 신자가 들어간 표현 가운데 갑자기 생각했다 까먹었네요. 신형. 맞아요. 이런 표현도 있죠.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델을 신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구형. 신조어, 새로운 말, 신세대, 반대말, 구세대. 그렇죠? 신상품, 그렇죠? 신상품이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신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공자는 그 전에 옛 것에 대한 생각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고지신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신간도서, 그쵸? 새로운 도서도 신간도서라는 말을 씁니다. 새롭게 출간된 도서죠. 자, 오늘 여러분과 온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열쇠로 삼아서 함께 익혀볼 표현은 첫 번째는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 사실은 이 학생은 원래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인데 지금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란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움을 사랑하고 자신을 늘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뭔가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논어에서 나왔고 그리고 오늘날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극기. 본래는 공자의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논어에 실려 있는 표현입니다. 공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라. 오늘날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시도를 극기라고 하죠. 마지막 학이시습. 논어라는 책을 펼치면 가장 처음 만나는 말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않니? 공자는 배움이야말로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늘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기 때문인 거죠. 공자가 말한 온고지신 역시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박또박 이 세 표현을 써보죠. 참고로 이제 공자를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은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자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더 넓게는 베트남이나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의 학문 혹은 공자의 사상을 무엇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유교 혹은 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역사책 읽어보면 갓을 쓴 선비들 있죠? 유학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읽었던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책이 뭐냐면 바로 공자의 학문,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 뭐 예를 들면 서당도 있을 수 있고요. 향교가 있을 수 있고요. 서원, 혹은 여러분 태학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나라의 가장 큰 학교. 조선 같은 경우는 성균관이라는 곳을 두었죠. 네, 여기서 익혔던 것들도 모두 공자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지역에 향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는 성균관에 가면 좋습니다. 가면 공자를 모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대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 가보세요. 저는 지난 한 보름 됐네요 벌써.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난징, 남경에도 다녀왔었고 그리고 타이베이 이제 이 두 곳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각각 공자의 사당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옛날엔 학교였고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가는 뭐 역사 유적지가 되었는데 한 번쯤 가보세요. 성균관이나 향교. 옛날 그곳에서 바로 공자의 가르침을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죠. 자, 그러면 다 쓴 친구들 오늘도 의미를 조금 확장해보죠. 학생, 배운다는 뜻의 학자가 들어간 단어로 뭐가 있을까요? 배운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배운다는 뜻의 학자가 들어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학자. 배우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죠. 여기도 소개했지만 학문을 하는 사람을 학자. 학교. 네, 여러분. 딱 떠오르는 표현이네요. 한편 여러분, 이 학자는 과목의 이름에도 많이 쓰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이제 학자 들어간 거 생물학, 물리학, 그쵸? 전문적으로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 이 학자가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 실학. 어려운 단어를 쓰네요. 실학은 실질적인 학문. 그래서 실학의 반대말이 있답니다. 실학의 반대말이 뭔지 한번 소개해 놓을게요. 실학의 반대말은 바로 허학입니다. 허자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학, 허학. 네, 이야기한 것처럼 동학. 바로 우리 동쪽에 있는 학문을 이야기하죠. 반대로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서양 학문. 서학. 여러분 역사 배우면 동학, 서학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네, 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는 문학도 있죠. 네, 저 문학 되게 좋아합니다. 학군지는 뭐죠? 학군지는 내가 뭔지 모르겠네. 네, 뭔가 들어본 단어 같은데 의미를 내가 사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들 다 쓴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도 소개합니다. 네, 학생. 학생은 우리가 한자로 썼고요. 자, 첫 번째 표현은 제자입니다. 본래 이 제자는요,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동생이 되거나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제자로 배움에 힘쓰고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 동문입니다. 동문은 글자 그대로 하면 같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같은 문을 통과해 한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늘날에는 함께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학교 출신을 동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졸업한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나중에 동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또 다른 고사성어이기도 한데요. 후생가외. 뒤에 태어난 사람이 두렵다라는 뜻이고 공자가 성장하는 제자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제자겠죠. 후생가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두렵다. 이 세 표현을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많이 거느렸는데요. 공자의 제자가 논어라는 책에 보면 약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전했고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유학자들이 된 거죠. 저는 공자라는 인물을 나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제 한 달 좀 지나면 공자 고향에 또 여행을 갑니다. 공자 고향이 아주 멀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칭다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칭다오에서 한 2-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도착할 수 있는 도시에 있어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 공자가 예전에 학생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공자의 학교도 있고 그리고 공자의 후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녀와서 이제 좀 자료가 모여지면 이 공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름 하나의 열린 강좌나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 중국, 일본, 넓게는 베트남까지 유교 문화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끼친 나라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혹은 유학자들이 쓴 표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자 같은 표현들이 그렇겠죠. 벌써 다 썼어요? 굉장히 빨리 쓰네요.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첫째 시간에 말했잖아요. 학생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과는 달리 제가 쭉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얼만큼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2쪽을 만들지 3쪽을 만들지 엄청 고민하다가 세 쪽 분량의 교환을 만들었는데 잘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빨리 쓰는 친구들이 있군요. 참고로 여러분 한자는 쓸 때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은 그래도 강조합니다. 제가 어제 서점 갔었거든요. 가니까 여러 필기도구가 있어요. 한자나 한글을 쓸 때는 연필이 좋아요. 볼펜이나 샤프로 쓰지는 말고요. 연필로 쓰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힘을 줘서 써야 되는데 샤프나 볼펜은 좀 미끌미끌한 필기도구라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필로 또박또박 써보세요. 다 쓴 친구들이 많군요. 자, 그러면 의미를 또 한번 확장해 보죠. 제자의 제자는 형제할 때의 제자입니다. 형과 동생을 제자라고 형제라고 하죠. 자자는 자식이라는 뜻이죠. 자녀라고도 오늘날은 부릅니다. 동자는 같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문은 문이죠. 그래서 옛날 스승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문하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문이 학교의 문을 뜻하기도 했어요.
자, 조금 더 쉬운 단어부터 한번 접근해 보죠. 문자가 들어간 단어 뭐가 있을까요? 문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문은 잘 알고 있죠. 뒷문. 네, 근데 한자 표현들을 생각해 봅시다. 뒷문은 한자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뒷문은 뒤라고 하는 우리말과 문이라고 하는 한자 표현이 섞여 있는 거죠. 후문. 그죠? 후문의 반대말. 그 앞문. 그걸 보통은 정문이라고 하죠. 네. 숭례문. 조선의 한양에는 문들이 있었죠. 숭례문, 흥인지문, 돈이문 등등. 대문. 그렇죠. 대문은 보통은 집의 가장 큰 문을 대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대문이란 말을 안 쓰죠. 주택에 살면 대문이란 말을 좀 쓰기도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현관문이라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쓰죠. 혹은 출입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말이죠. 자, 후생가외를 좀 생각해 보죠. 후자는 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 다음을 이후라고 하죠. 후생은 글자 그대로 하면 뒤에 태어난 사람들 뜻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를 후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먼저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후생의 뒤에 태어난 사람들. 맞아요. 선생입니다. 선생에는 원래 글자 그대로 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는 먼저 태어났고, 그래서 앞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그 한자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둘 때 반대말을 생각하면 좋아요. 선과 후는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선후. 선후는 앞과 뒤. 근데 선은 먼저라는 뜻이 조금 더 강하고요. 방향으로 앞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후의 반대말로 많이 씁니다. 이전. 그죠? 방향으로는 이후와 전을 반대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뒤쪽 방향을 뭐라고 합니까? 뒤쪽 방향이라는 뜻의 후자가 들어간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맞아요. 후진. 뒤로 갈 때 후진.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전진. 앞의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전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뒤의 방향을 후방. 조금씩 이게 막 섞여 있긴 해요. 방향으로서는 전후, 시간 순으로는 선후.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표현 쓰죠. 선배, 후배. 그렇죠? 선과 후가 짝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수로는 전후가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전년, 전년도 이런 말 들어봤죠? 후년도라는 말보다 후년이라는 말을 좀 쓰죠. 가짜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외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짜, 뭐뭐 할 수 있다는 가짜가 들어간다는 뭐 있을까요? 가능. 그리고 이 가짜가 들어간 단어가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지금 어려운 단어밖에 없네요. 쉬운 단어를 좀 머릿속에 두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럴 때도 있죠. 생자만 생각합시다. 생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은 태어나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 네, 여러분, 생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태어나다는 뜻의 생자. 요 생자만 이야기해보고 마치죠.
생명.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앞에 나왔던 그 표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 전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랬을 때 환생, 새롭게 태어나기 이전이 있답니다. 그걸 전생이라는 말도 쓰죠. 다시 살리는 걸 재생. 그렇죠? 생전. 맞아요. 태어나기 전을 생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어난 이후를 뭐라고 할까요? 생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은 한자 단어를 알고 있는데 그 표현들을 한 10단어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10개를 막 조합하면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후, 앞에 나왔던 후생을 뒤집으면 네, 생후가 되죠. 생존, 살아남는 거. 근데 이때는 생자는 태어나다는 뜻보다는 살다는 뜻이 가깝죠. 생존. 생일, 태어난 날. 그렇죠? 태어나는 걸 탄생이라고도 하고 출생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단어들을 한번 익혀보고 다양한 표현들을 생각해봤네요. 오늘은 공자가 이야기했던 온고지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기시습이라고 하는 논어 속의 표현도 소개했고요. 마지막으로 후생가외라고 하는 표현도 소개했네요.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맹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